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17개 혐의 중 앞서 기소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당시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해경이 세월호 피해자 고 임경빈 군의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를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2014년 당시였죠. 국정원과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동이 유가족의 언동이 보고서에 담긴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가족 성향이나 유가족 동향까지 보고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았는데요. 또 임경빈 군에 대해서도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라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물론 이제 DVR 조작 의혹 같은 거는 특검 등의 의관이 되어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운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시작할 때가 기억할 겁니다. 2019년 11월이고요. 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직후에였어요. 네. 그때도 상당히 좀 이런 말이 맞는데 뜬금없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세월호 얘기를 왜 하고 느닷없이 나오긴 했죠. 예, 느닷없이 나왔고 예. 과연 지금에 뭐가 있느냐. 뭐 그 당시 임경빈 군 얘기 나오긴 나왔지만 네. 결과가 좋을 거냐. 그렇지만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임광혁 단장을 지정하면서 네.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때 멘트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용두사명. 하얗긴 하얗잖아요. 그냥 하얀 책이 돼버렸어요. 백지잖아요. 백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서가 아니라 백지. 쉽게 말하면 그냥 해경 몇 명 그 한 거 말고는 네. 하나도 확인된 게 없거든요. 1년 2개월 동안 뭔가 더 나아간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돼서 불기소를 해버리면 유가족 주장처럼 이 중간 단계에서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가족들이 상당히 아쉬워할 것이다. 또 국민들도 이걸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 뭐 검찰이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시작부터 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특수단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증거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제한적 조건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것들 확인을 했잖아요. 6개월 동안 청와대 보고가 됐던 건데 당시에 뭐 기무사에서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만 알아보라 라는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수집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서면 조사만 한 다음에 결국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결론 내려버리게 되면 이것도 역시 사실상 이들에게 정치적인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결국은 이거를 그래도 법원에 한번 가져가는 것도 전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직권남용죄가 많이 무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청와대나 뭐 대통령이 개입 안 했다는 거는 그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당시에 이제 기무사령관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중간에 연결고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조사를 차라리 처음부터 안 했으면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아니 기무사령관은 그랬다지만 기무사령관이 나가서
직접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요원들이나 그럼 기무사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다 뒤졌는지 그 모르겠는데. 보고서 같은 거는 지금 존재하고 동영상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무혐의를 지금 한 거거든요. 아니 기무사가 왜 나섭니까 도대체 기무사가? 기무사는 국내 사찰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간첩 잡으라고 만든 거고. 아니 이 문제는 이제 잠시 후 3부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죠? 네, 이러면서 이제 사찰에 대해서도 지금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 보니까 사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걸려면 직권남용죄를 걸어야 되는데 네, 원래 직권남용죄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을 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한 결과가 있어야만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데 네, 사찰은 권리 침해로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사찰이 아니다. 이 논리면 그러면 조용히 뒷조사만 하는 건 전부 다 문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판례 취지를 정말 더 엄격하게 지금 해석을 논리대로 해버린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예. 두 번째 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나왔을 때 그때 검찰의 논리가 뭐였냐면 목적이 뭐냐와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검찰의 어떤 그 사찰 규정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찰 규정이 매치가 됩니까? 같은 대검인데요. 조금 달리 좀 보이네요. 많이 달리 보이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진행자도 계속 지적하지만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기소보다는 아니,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저 뒷조사를 하면서 행적을 계속 캐고는 있는데 네, 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저희는 않으면. 액션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안 겁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찰이잖아요. 그게 사찰이고 물론 법리로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직권남용죄가 어렵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걸 처벌을 하는 규정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직권남용죄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이걸 그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액션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무혐의다. 납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세월호 특조위 입장이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3부에서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입장 좀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네,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12일이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폐질환 혹은 천식 유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 환경보건학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예를 조금 들어보면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규홍 박사는 판결문에 많은 부분에서 본인의 증언이 인용됐지만 증언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인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인과관계를 확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상당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너무 엄격하게 봤다라는 거죠. 네. 또 변호사인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물질과 그 피해를 엄격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그 증명의 정도를 낮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2심 재판에서는 이런 과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 좀 한 부분은 그런 부분 같아요. 증인을 했던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증인이 만약에 뭐 그 인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경 박사 같은 경우는 CMIT나 MIT는 이제 인과관계 입증되지만 PHMG는 안 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네. 한 개 사례 연구하고 조사했을 때 그랬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반화를 법원에서 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예컨대 그리고 그 지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증언이라는 건 어떻게 보냐면 판사가 그걸 듣고 그 증언을 갖고 판사가 판단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컨대 심신미약이나 우리 자주 말하는 심신상실도 의사가 판단해 주지만 의사 판단을 100%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듣고 판사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증언이나 이런 감정 증언보다 판사가 유하게 판단을 하는데 이건 오히려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모르고 얘기 듣고 판단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유하게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 법정하고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판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문과 출신이시죠? 다 문과입니다. 아닌 분도 있지만 네. 저도 문과지만 또 네. 법학과 출신들이 많고요. 네. 아니, PHM 중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에게 이제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냐 그 전문가의 판단이 그러니까 증거나 그러니까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 그래서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보고도 전문가가 좀 이렇게 엄격하게 말해도 판사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유하게 판단하거든요. 이 사건만은 좀 특이하게 네. 전문가가 이건 과학적으로 다 인과관계 입증이 못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규영 박사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해하기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저는 제 취지는 그런 증언이 아니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본인이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과관계가 상당히 좀 추정될 수 있고 그 원인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다만 과학적으로 그거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명백하게 모든 것이 100% 맞아가지고 이건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라고 확정짓는 게 이제 과학자의 태도로서 그렇죠.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제를 달았던 건데 오히려 주부가 바뀌어가지고 그 맞습니다. 부분에 오히려 이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유리한 쪽만 법원이 취사 선택한 거 아니냐 증언을 이런 이경 박사 비판이 얘기는 나오는 이런 거예요. 거거든요. 왜 말귀를 못 알아먹나 이런 뜻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 판사님이 담당 재판부가 문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다수가 다 법학과 출신 문과가 많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설명해주면 그만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더 엄격하게 해석을 했다. 네. 몰라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세월호 특별수사단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네. 참 여러 가지 벌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는 검찰에서 하나는 법원에서 이런 경우도 증인이 나와가지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먹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전문가들은 어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2심에서는 과학자 자문 패널을 좀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반영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아이디어인데요. 네. 차라리 낫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수록 물론 이제 당연히 그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 쪽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전문적인 어떤 과학적 자료를 갖고 왔을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반대적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증언만큼은 그 증언의 취지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데 예, 당사자들 거를 이렇게 왜곡해도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건 당연히 2심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바뀔 그 가능 가려야 이걸 봤을 되는. 때는 약간의 어떤 변경의 여지도 뭐 1심 재판이 뭐 잘못됐다는 말씀을 못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증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증인 네. 감정증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변경의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이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최장 40년 만기의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을 공개하면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 검토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 네. 매달 이제 월세 수준의 돈을 내면서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네. 금융위는 이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이 시범 도입을 해볼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 또 나온 게 있죠. 정부는 또 도시 지역의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구에서 복합 용도 개발을 할 경우 주거 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700%. 예. 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정부 이제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 이 주요한 이유인데 동시에 이 토지 가치 상승분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그 증여를 해서 공공이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장기 모기지면 우리 곽우신 기자에게도 혜택이 됩니다. 혹할 이런 뉴스 아닌가요? 사실 청년이니까. 다 사실 대부분의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의 노동자들이 근로 임금만 가지고 주택을 절대- 산다는 절대 거는 집을 못 사요. 불가능하잖아요. 못 그런데 사요. 예.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주택담보대출이나 보통 껴가지고 했는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위 레버리지라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자금 모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사다리가 생기면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 당연히 좋겠죠. 다만 근데 일부에서는 40년 만기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근로 노동 이제 노동하는 이 나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다 갚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훨씬 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세 이상 해야 될 것 한 같아요. 20년짜리는 있잖아요. 예, 그쵸. 20년짜리 네. 있어요. 20년짜리는 있는데 이제 이건 두 배로 해서 40년. 40년짜리. 예. 40년간 이제 월세 내는 것처럼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지분 적립 평화 비슷한 모기지, 식인 거죠. 네. 모기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러니까 상환 부담을 그러니까 더는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또 이제 그때 그런 것들은 있을 겁니다. 그거 아마. 아니 그게 가능한 상환할 네, 수 그렇죠. 있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최장 40년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지 꼭 40년을 지켜라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씩 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게 정착만 되면 좋은데 참 뭐 만만치 않아서 시범 도입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시범 도입을 했을 때가 이 시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한 주택에서만 오래 살지는 않잖아요. 보통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해서 결혼하면 조금 늘리고 또 아이를 가지면 또 다음 그렇죠. 조금 맞아요. 넓은 데로 네, 이동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주택이 조금씩 넓고 그 생에 필요한 만큼 그 추행해주기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40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집을 내가 소유하는 개념인 거기 때문에 한 집에서 그만큼 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루트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 외에 다른 수요도 같이 갈 수 있는 정책들도 이제 하나씩 같이 나와가지고 조화를 이뤄주면 훨씬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요 자체 하나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꼬물꼬물 하나씩 계속 하나씩 이제 나온다.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네. 여기 좀 주목되는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엊그제 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월에 그죠? 요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네.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담기는 거냐? 아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여기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일단 바구니를 다 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런 것들과 좀 겹쳐 있는 거 문제이기 700% 때문에 넘어. 조금 요거는 또 원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역세권의 700%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시내, 네. 경기도까지.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야.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세권의 영종률을 어떤 풀어서 네. 하면은 결국은 네. 실수요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왜냐하면 몰리는 역세권이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싶어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 같긴 한데 한번 시행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그러면 이제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이제 종합대책 한번 보면서 이야기 네.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